우리가 매일 무심코 부르는 가족 호칭들 있잖아요. 아빠, 엄마, 삼촌.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한 단어들 속에 인간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언어의 비밀을 푸는 오늘의 해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세계 여러 언어들을 서로 비교하려고 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완벽한 번역이란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어 특유의 정서인 정, 이걸 영어 한 단어로 깔끔하게 옮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반대로 영어의 프라이빗이를 사생활로 번역해봐도 그 문화적인 뉘앙스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겐 이런 문화적 차이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보편적인 기준점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식단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식습관을 비교한다고 쳐보죠. 그럼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도 아닌 아무 과자나 무작위로 늘어놓고 비교하면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대로 비교하려면 쌀이나 빵처럼 어느 문화권에서나 매일 먹는 주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언어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들을 효과적으로 비교하려면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보편적인 기준점, 즉 언어의 주식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완벽한 주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엄마와 아빠입니다. 지구상 거의 모든 인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단어야말로 전 세계 언어에 숨겨진 규칙을 풀기 위한 가장 완벽한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자, 이 출발점은 우리를 친족 용어라는 아주 매력적인 개념으로 안내하는데요. 쉽게 말해 가족이나 친척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들의 체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가계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건 모든 언어가 그 가계도를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보편적이면서도 차이점이 명확하니까 학자들에겐 그야말로 궁극의 비교 도구인 셈이죠. 가족관계를 조금만 확장해봐도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사촌을 볼까요? 어떤 언어는 모든 사촌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 부릅니다. 반면 어떤 언어는 나이에 따라 형, 동생으로 엄격하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언어는 성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단어로 세분화해서 부르기도 하죠. 겉보기엔 정말 제각각이죠. 하지만 학자들은 이 무질서해 보이는 다양성 아래에 일정한 규칙, 즉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 복잡한 암호를 풀기 위해 연구자들이 도입한 무기가 바로 비교 유형론 연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 언어들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분류해서 어떤 예측 가능한 패턴을 밝혀내는 과학적 분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개의 언어들이 인간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연구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첫째, 엄마와 아빠라는 보편적인 기준점을 딱 잡습니다. 둘째, 그걸 바탕으로 아들, 할머니, 사촌 등으로 이어지는 친족 용어들을 싹 다 범주화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분류 체계 속에서 예측 가능한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 학자들은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핵심 용어, 대변용 용어, 언어들이 이 단어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라는 뿌리가 완전히 다른 두 언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언어 모두 아빠, 엄마, 그리고 father, mother라는 아주 완벽하게 독립적인 핵심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으로 맺어지거나 덜 직접적인 관계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한국어는 새아빠, 장모님처럼 기존 단어에 무언가를 덧붙이죠. 영어 역시 stepfather, mother-in-law처럼 핵심 단어에 다른 요소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계의 언어들은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관계에만 독립적인 핵심 라벨을 딱 부여합니다. 반면에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관계에는 아예 새로운 단어를 발명하는 대신 기존 핵심 단어에 조각을 덧붙여서 단어를 구축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스스로가 이미 가족의 위계와 중요도를 쫙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잠깐, 한국어와 영어가 하필 결혼이나 2차적인 관계에서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단어를 변형해서 쓴다고? 두 언어가 역사적으로 크게 얽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구조가 이렇게까지 쏙 빼닮아 있는 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특정 가족 관계가 고유하고 독립적인 이름을 가질 확률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어떤 관계가 핵심 단어를 차지하고 어떤 관계가 변형 단어로 밀려날지, 이건 그 언어 안에 다른 친족 용어들을 보면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체계를 따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에 무작위로 만들어진 가족 단어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깨달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일상적인 가족 단어들을 분석한다는 건요. 사실 그 사회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히 그려놓은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친족 용어라는 찬문을 통해서 그 언어가 세상을 어떻게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지 그 밑그림을 훔쳐볼 수 있는 거죠. 이번 해설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가족을 부르는 이 단순한 단어들조차 이토록 철저하고 숨겨진 언어의 규칙에 지배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방식 뒤에는 과연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언어의 규칙들이 조용히 세상을 통제하고 있을까요?